두 분 계시고 좋습니다. 세 분, 네 분 설수도 나오시네요. 그러면 내가 자동 매매를 구현해 본 적이 있다. 혹시 계신가요? 한 분. 한 분 정도. 네. 사실은 일단은 아예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하려고 하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선 목적은 나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면 제 세션은 성공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에이블리 서버 개발하고 있는 장명환이라고 하고요. 장표가 안 넘어가네요. 네, QR 있으니까 이거 장표 올려놓은 거라서 찍으실 분들은 찍으시고, 네, 가능하면 지금 찍으십시오. 제가 꿀정보들을 많이 담아놨기 때문에. 그리고 좀 어려운 파트가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설명을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집 가서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못 집으신 분 없죠? 혹시 이 표를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한 분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모르시나요? 이 표는 GTO라는 표예요. 쉽게 말하면 포커 할 때 쓰는 건데요. 저는 포커를 되게 좋아하는데 포커라는 거는 5장의 카드가 앞에 깔리고 그 중에 내 핸드에 2장이 들어와요. 그럼 난 이 2장의 핸드를 가지고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질 건지 깔끔하게 포기할 건지 약간 블러핑을 칠 건지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포커라고 하면은 뭔가 약간 사기를 쳐가지고 저 사람의 돈을 뜯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실 포커는 굉장히 확률적으로 이미 프리칼큘레이트 된 그런 스포츠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 GTO라는 건 뭐냐면 보면 AA도 있고 뭐 H2도 있고 최하단에는 2도 있는데 내 카드가 손에 2장이 들어왔을 때 이 2장이 내가 얼마나 이길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유리한 포지션에서 스타팅을 할 수 있는지 혹은 내가 불리한 포지션에서 더 레이즈를 해서 저 사람을 더 뜯어먹을지 혹은 폴드를 해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지를 결정할 수 있는 확률표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포커에서 저기 계산되어 있는 것은 바로 EV라는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EV는 말 그대로 Expected Value, 즉 기대값입니다. 기대값은 공식 딱 보면 직관적으로 쉬워요. 내가 이겼을 때 얻는 돈 곱하기 이길 확률 마이너스 뺐을 때 잃는 돈 곱하기 질 확률입니다. 그래서 프로포커 플레이어들은 이렇게 GTO를 기본적으로 달달 외우고 있고 이걸 바탕으로 내 핸드가 어디 들어오고 내 자리가 어디일 때 바로 포지션을 레이즈 할지 폴드 할지를 정할 수 있어요. 기계처럼 딱딱 나와요. EV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일단 이기고 지는 경우의 수가 있고 이겼을 때 버는 돈, 졌을 때 잃는 돈 그리고 각각의 확률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직관적으로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EV가 크면 나한테 좋다예요. 기대값이 크다는 건 내가 한 번에 플레이를 했을 때 이만큼의 돈을 얻는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윈, 루즈 레이시오, 즉 승률이나 P&L 레이시오, 프로핏 로스 레이시오, 즉 손익비가 너무 아웃라이어면 안 돼요. 내가 급격하게 많이 이기고 싶거나 혹은 엄청나게 한 번에 많은 돈을 벌려고 한다면 매매를 여러 번 반복하지 못하게 돼요. 일단 이런 개념만 감을 잡고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EV에 대한 개념을 쉽게 설명하자면 승률이 60%고 손익비가 2대1인 전략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1억을 넣었을 때 200만 원 벌면은 그때 내가 입절해야지. 그 다음 100만 원 잃으면 그때 손절해야지. 라는 이런 전략을 만들었다고 하면 EV는 쉽게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건 그냥 굉장히 간단한 공식입니다. 그럼 내가 1억의 시도로 이 전략을 굴렸을 때 한 번에 플레잉을 했을 때 대략 80만 원 정도를 얻을 수 있겠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제가 어떤 전략을 만들었는데 그 전략을 백테스트한 그래프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뭐 시드를 얼마 넣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여기 보면 옆에 뭐 총 10번을 제 전략으로 플레잉을 했을 때 매매 타점이 나왔을 때 매매를 했을 때 여기서는 뭐 첫 번째는 5,000원 정도를 얻었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6,000원이 나왔고 세 번째는 마이너스 9,000원이 나왔어요. 세 번 백테스팅 했는데 마이너스 6,000원이 두 번이나? 이 전략은 좋은 전략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10배를 늘려보죠. 100번을 매매를 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한 플러스 5,000, 두 번째는 플러스 25,000, 세 번째는 마이너스 25,000. 아직도 애매해요. 10번만 더 해보죠. 1000번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플러스 25만, 세 번째는 마이너스 4만, 세 번째도 뭔가 이렇게 횡보하다가 플러스 4만을 찍었어요. 여전히 사실 이게 좋은 전략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딱 10번만 더 해보죠. 아니 100번 더 해보죠. 이번엔 크게 높여서 10만 번 하니까 놀랍게도 같은 전략으로 3번 백테스팅을 했을 때 쭉쭉 다 우상향을 하는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래서 얘는 뭐 2에 10의 6제곱, 10의 6제곱, 쟤는 60만인가요? 6만인가요? 무튼 그렇게 셋 다 우상향하는 전략을 세웠어요. 진짜 마지막으로 10번만 더 해볼게요. 리니어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거는 10번, 20번, 30번 똑같이 100만 번을 시도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리니어한 그래프가 나와요. 저는 꾸준히 수익을 모아갈 수 있는 겁니다. 10번, 100번으로 봤을 때 노이즈가 굉장히 많지만
10만 번, 100만 번 거래하게 되면 결국 나는 괜찮은 전략을 가졌을 때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의 직관을 또 얻을 수 있죠. 바로 시행 횟수가 많아야 돼요. 매매에서 내가 모든 돈을 잃거나 죽지 않고 계속 괜찮은 전략으로 거래를 반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좋은 전략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샤프 레이시오, 즉 샤프 지수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 알아볼게요. 먼저 맨 앞에 있는 거는 포트폴리오 연간 수익률이에요. 내가 만든 전략에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뒤에 있는 건 국채 수익률이에요. 국채는 특정 만기 시점에 얼만큼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상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적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적금 넣어놓으면 1년에 뭐 얼마씩 버는데 내가 어떤 기깔나는 전략을 만들지 않은 이상 국채 수익률을 못 이기면 내 전략은 국채에 넣어놓는 것보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초과 수익률을 얻어야 된다라는 의미고, 아래는 포트폴리오의 리스크, 즉 표준 편차입니다. 이게 얼마나 내 기대값 안에서 좁게 움직일지, 아니면은 기대값을 벗어나서 왔다 갔다 내 예상보다 크게 움직일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공식인 샤프 레이시오는 리스크를 감수한 대가로 내가 얻는 초과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보통 샤프 레이시오가 1이 넘어가면은 꽤 괜찮은 전략이라고 평가받고, 2가 넘어가면은 금융권에서 현업에서 펀트에서 쓸 수 있는 좋은 전략, 3이 넘어가면 신이 내린 전략, 혹은 굉장히 빅데이터에 오버피팅된 전략이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린 지금까지 좋은 전략이란 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어요. EV, 즉 승률과 손익비가 좋은가, 그 다음에 넘버 오브 트라이얼, 여러 번 매매를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가, 그 다음 샤프 레이시오, 시장 초과 수익률, 즉 알파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찾아야겠죠. 여기 안 나오네요. 그럼 이때까지 우리가 좋은 전략이 뭔지에 대한 감을 잡았으니까 한번 시장에서 초과 수익률을 같이 찾아봅시다. 몇 개의 전략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먼저 이거는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던 이더리움의 선물 차트인데요. 혹시 이 다음에 그래프가 위로 튈까요? 아래로 튈까요? 위로 튄다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아래로 꺾는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래로 꺾는다고 생각한 이유는 뭔가요? 너무 많이 올라서. 인간의 직관입니다. 너무 많이 오르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훨씬 이미 로켓은 날아가는데 내가 탄다고 로켓이 화성까지 갈까? 내가 봤을 땐 착륙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면 여기 맨 아래에 있는 보라색 선은 99일선이에요. 즉 99개의 이 캔들을 평균 내가지고 조금씩 큰 추세를 의미하는 거고, 보시면 여기 보이는 작은 노란색 선은 7일선이에요. 7개의 캔들을 뭉쳐서 보여주는 되게 단기적인 추세예요. 그러면 단기적인 트렌드가 장기적인 트렌드를 이겼을 때 언젠가는 다시 장기적인 트렌드에 수렴하게 될 것이라는 직관이 모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간단한 전략을 리그레션, 즉 평균 획이라고 불러요. 기본적으로 많이 올랐으면 조금 떨어질 것 같고, 많이 떨어졌다면 조금 오를 것 같다라는 직관에 기반한 전략이에요. 이제부터 하나씩 어려워집니다.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어려운 내용 중 첫 번째 어려운 내용인데요. 옵션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이 그림은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집 가서 그냥 이 그림 보고 혼자 공부해보세요. 근데 간단하게 몇 가지 케이스 말씀드리면, 먼저 특정 시점에 내가 어떤 주식 혹은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혹은 매도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렇다면 이 옵션을 바탕으로 한번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10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엄청 싸죠? 근데 영환이가 이제 1개월에 비트코인을 1000만 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50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그럼 직관적으로 느낌이 오죠. 나는 비트코인이 1050만 원보다 올라 수익을 얻는구나. 왜냐하면 나는 1000만 원짜리를 50만 원 더 주고 산 거니까. 그렇다면은 1개월 뒤에 한번 봅시다. 1개월 뒤에 비트코인이 와 대박 20%가 올라서 12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150만 원 수익이 났네 라고 할 수 있고, 근데 만약 1개월 뒤 비트코인이 90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저는 옵션 행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50만 원을 냈고 저는 살 수 있는 권리를 얻었기 때문에 900만 원에 굳이 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옵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수익은 무제한이지만은 그 손실은 제한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옵션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요? 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옵션을 얼마에 사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그걸 알아내신 분이 바로 이 아저씨, 숄즈 아저씨인데요. 이제 블랙 숄즈라는 그런 공식을 이용해서 옵션의 최저가를 평가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보시면 제가 옆에 아인슈타인이 블랙 숄즈 포뮬러를 설명하고 있는 그림을 올려놨죠. 왜 이러냐면 여러분 이제 뭐 공대생들 아실 건데 연력학 배우면 연력학 열평형 방정식이 있거든요. 그게 미시 입자에서 서로 입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설명한 브라운 운동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블랙 숄즈가 무서운 게 이 브라운 운동 방정식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냥 그거를 주식에 대입한 거고, 그래서 블랙 아저씨와 숄즈 아저씨 두 분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식이 나왔죠. 저는 요거를 본 지 3년 넘었는데 아직도 이 식을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를 쓰시면은 그냥 파라미터만 잘 넣어주시면 알아서 얘가 지금 최저가는 뭐야 하고 딱 띄워줍니다. 이해하지 마시고 결론은 C로 인해서 D1과 D2가 도출되는데 C1은 콜옵션의 적정가, D1은 콜옵션의 적정가, D2는 풋옵션의 적정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지나간 것 같지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는 여태까지 옵션이라는 것이 뭔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고 이 옵션이라는 게 얼마에 사고 팔면 적당한다는 감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 옵션이 적정가보다 벗어나거나 너무 위로 벗어나거나 아래로 벗어나면 내가 사거나 팔아서 그 괴리를 취할 수 있겠다는 직관이 들죠. 그래서 이러한 전략을 보통 미스프라이싱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바이낸스라고 하는 코인 거래소에서 가져온 옵션 차트인데요. 이 옵션에서 만약 저점가가 여기라고 한다면 지금 값은 너무 높으니까 반대로 뭐 풋옵션을 사거나 해서 그런 식으로 뭔가 해칭을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게 실무에서 그냥 공식 넣으면 딱딱 나오고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블랙숄즈는 파라미터가 너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뭐 뉴턴 랩슨이라는 전략을 사용해서 내재 변동성 추정을 해서 약간 미세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전략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 아비트라지라는 거예요. 무위험 차익 거래. 위험이 없이 차익을 거래한다고? 이게 말이 되나? 제가 이거를 장표를 사실 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프리스타일로 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어제 처음으로 이제 친구한테 이거를 한 번 딱 리허설 했거든요. 근데 이 장표에서 너 진짜 약간 사짜 같다, 사기꾼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걸 처음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위험이 없이 차익이 거래하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같은 종목이 다른 거래소에서 가격 괴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바이낸스에서는 비트코인 엄청 높이 뛰는데 바이비트에서는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 식의 괴리를 이용하는 걸 수도 있고 만약 내가 1억짜리로 5% 이자로 대출을 받으면 1년 뒤에 1억 500으로 갚아야 되죠. 근데 만약 1년에 10% 이익을 보장하는 적금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1년 뒤에 나는 1억 1000만 원 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은행에서 1억 대출 땡겨가지고 1년 뒤에 다시 적금 넣어놓고 1년 뒤에 적금 받은 다음에 은행에 다시 상환하게 되면 나는 500만 원의 공짜 돈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장의 괴리를 이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비슷한 양상을 서로 뛰는 서로 다른 두 종목에서 괴리가 발생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를 시작으로 일단 뭔가 예시를 말씀드릴 건데 음료회사의 대표적인 라이벌이죠. 첫 번째부터 설명할게요. 같은 종목이 다른 거래소 가격 괴리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제가 어제 찍은 사진이거든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바이낸스랑 바이비트에 거의 30불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괴리는 항상 있습니다. 근데 이 괴리가 얼마나 커지느냐 작아지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 친구들 중에 갭이 갑자기 커졌을 때 그때가 우리는 아비트라지 오퍼튜니티, 즉 무위험 차익 거래를 오픈하고 클로즈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 좀 마실게요. 음료회사의 라이벌이죠. 코카콜라, 펩시를 가져왔습니다. 얘네 차트를 보시면은 약간 비스무리하게 가는 것 같은데 A 지점에서 굉장히 괴리가 벌어졌죠. 그럼 우리는 이때 수익 실현을 합니다.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괴리가 좁아들었을 때 리밸런싱을 해서 내 잔고를 맞춰요. 지금 수익 실현 리밸런싱이 뭐지? 갑자기 튀어나온 용어 뒤에 설명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결론은 수익 실현을 하고 리밸런싱을 해서 다음 전략을 또 준비하고 이렇게 순서를 반복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수익을 챙기고 계속 무위험으로 차익을 거래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어려운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까지 들으면 이제 좀 어려운 건 가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실제 사례를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당장 이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바이브를 느끼고 이 사자가 파는 말을 들어보니까 끝나고 있으니까 돈이 불어나 있네 정도만 느끼시면 돼요. 그래서 집 가서 다시 보셔도 됩니다. 일단 우리가 4만 불이 있다고 해볼게요. 4만 불이 있고 2만 불, 2만 불씩 각각 바이낸스와 바이비트 거래소에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바이비트와 바이낸스에 각각 2만 불씩 각각 그 2만 불을 1만 불씩 나눠서 100달러짜리 비트코인을 한쪽에 100개 사놓고 또 그다음 1만 불은 현금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스타팅 시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때 가격 괴리가 발생합니다. 바이낸스에서는 코인이 갑자기 엄청 오르고 바이비트에서는 떨어졌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가격이 오른 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매도를 하고 가격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현금 잔고 바이낸스에서는 위에 있는 코인을 팔아서 현금 잔고에 불어났고 코인 수량은 줄었죠. 반대로 바이비트 같은 경우에는 현금 잔고를 줄여서 그 코인 개수를 늘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거래가 나고 나면은 아직까지는 4만 불 그대로예요. 대신 우리가 현금 비중이 조금 달라졌죠. 현금은 두 거래소로 합쳐서 총 22,200불이 되었고 코인은 여전히 200개지만 이때는 19,800불어치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괴리가 해소되어서 다시 100불로 돌아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저 마이너스가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가 붙은 부분은 가격이 떨어지고 올랐기 때문에 저렇게 손익이 더해진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여기는 반대로 이제 아까는 올랐다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다시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해보고 여기서는 바이비트에서는 더 올랐으니까 매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5개의 비트코인을 각각 매수하고 매도했을 때 이렇게 현금 잔고에서 더 덜어내서 비트코인을 더 사는 거고 아래서는 비트코인을 좀 더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집 가서 다시 장표 보시고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거 보시면 잔고가 42,200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 괴리가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코인 수량을 지키면서 결과적으로 괴리가 해소되었을 때 다시 리밸런싱을 해서 내 잔고 상태를 스테이블하게 맞추고 그 이익을 먹는 전략입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아비트라지라는 건 사실 거래소의 전산화라는 약간 내용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주식을 뭔가 직접 은행에 가서 사고 팔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폰으로도 딸깍할 수 있고 외부로도 딸깍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항상 모든 정보들이 밀려 들어오고 이 정보에서 기반한 그런 우리가 그 기회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전산화를 하면서 되게 대중화된 전략이고 사실 전산화를 하기 이전에도 정말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서부 시대 이럴 때에도 약간 어떤 마을에서는 뭐가 비싸고 어떤 마을에서 싸고 이런 것처럼 실제로 굉장히 오래된 전략이에요. 근데 이것이 단지 전산화되었을 뿐이고 코인 도메인에서 활용될 뿐이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바이낸스랑 바이비트라는 두 거래소의 차익으로 거래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런 거를 쌍각 차익 거래라고 하는데 좀 더 여러 개를 늘리면 다각 차익 거래가 되고 예시로 삼각 차익 거래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거래소 2개도 필요 없고요. 하나로 돼요. 이거는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비트코인으로 이더리움 살 수 있고 이더리움을 테더라는 그런 달러로 바꿔서 BNB라는 바이낸스에 사용되는 코인 살 수 있고 바이낸스로 다시 BNB로 다시 비트코인 살 수 있어요. 그냥 시작은 1BTC인데 끝날 때 1.025 BTC가 되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아 진짜 살짝 같네요. 네. 그래서 이런 다각 차익 거래를 할 때는 보통 최단 거리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씁니다. 알고리즘 좋아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벨만포드 알고리즘이라는 걸 써요.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통화가 있죠. USD도 있고 유로화도 있고 뭐 캐나다 달러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빠바박 계산해가지고 지금 괴리가 발생했다 하면은 오더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전략을 간단하게 소개해 볼 건데요. 호가창에 대한 이거 필요해요. 혹시 주식은 간단하게 다들 매매해 보셨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가격이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고 여기는 내가 이 가격에 사야지 하고 주문을 넣어놓은 거고 여기는 내가 이 가격에 팔아야지 하고 주문을 넣어놓은 상황이에요. 맞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직관이 딱 듭니다.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면 이만큼 내 돈 아닌가? 그쵸? 근데 요거를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지금은 엄청 레인지가 넓어 보이지만 사실 저 캔들은 1시간 봉이기 때문에 저 조그만 캔들 하나가 요거보다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캔들은 아시겠지만 초단타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엄청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둘 다 동시에 주문을 넣으면 둘 다 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매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죠. 마켓 메이킹이라는 전략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일단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고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마켓 메이킹이라는 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예요. 유동성이란 뭐냐?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를까요?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은 매수, 매도를 동시에 공급하는 거예요. 내가 주문을 동시에 넣어놓고 둘 다 체결되길 바라고 그 두 개의 스프레드, 즉 차익을 우리가 챙기는 거죠. 그래서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단기적인 노이즈를 이용해서 우리는 그 갭을 먹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장표로 돌아와서 다시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어떡해요? 갑자기 원웨이 무브가 나와서 내가 여기 2개 체결을 걸어놨는데 얘만 걸리고 이거 뚝 떨어지면 떡락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는 리스키한 거예요. 근데 평단가 유유하고 이제 쟤는 저기서 이제 구조대에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재고 관리예요. 내가 1,000만 원이 있다면 1,000만 원을 둘 다 매수 매도 주문을 넣는 게 아니라 이거 중에 내 일부를 넣어서 만약 얘가 원웨이 무브가 나와가지고 한쪽만 체결이 됐다 하면 물타기를 하듯이 해가지고 조금씩 재고 관리를 하면서 평단을 낮추거나 해서 기본적으로 탈출을 하고 항상 그 갭만큼의 차익을 먹는 겁니다.
사실 말 들으면 쉬운데 기본적으로 내가 얼만큼 투자할 건지 언제 탈출할 건지 등의 그런 시점을 정하는 게 어렵다고 느껴지시죠? 그래서 얘는 사실 개인이 하기 굉장히 힘든 전략입니다. 그래서 제휴 관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정보 기반 거래자를 방어해야 돼요. 정보 기반 거래자는 뭐냐? 흔히 말해서 세력이나 내부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원웨이 무브를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번에 큰 주문을 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마켓 메이킹은 기본적으로 틱이 엄청 작잖아요. HFT, 즉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라 해가지고 거의 세력이 주문을 1초에 몇십만 원을 드르륵 넣어요. 그러면은 그 순간 몇 개 체결되면은 계속 장기적인 수익을 얻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호가를 분석해서 움직임을 예측해야 되는 알고리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재고 관리 중요하다 했죠. 주문을 단 2개 넣어놓으면 안 돼요. 아래도 몇 개 걸어놔야 되고 순간적으로 원웨이브가 나올 때, 횡보할 때 등을 다 계산해가지고 주문을 분포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딱 직관적으로 이제 일단 제가 전략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언어로 자동 매매를 개발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뭔가 C가 제일 빠르긴 하고 근데 또 뭔가 러스트, 암호화폐 러스트 많이 쓴다는데 근데 고가 또 생산성도 있고 뭔가 메모리 관리도 가능하고 파이썬은 좀 가오 떨어지고 파이썬 쓰세요. 네. 왜냐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꾸준히 전략 개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생산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 엣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고 여러분의 전략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파이썬을 쓰십시오. 그리고 병목은 네트워크입니다. 언어가 아니라. 여러분이 C를 쓰든 러스트를 쓰든 여러분은 세력한테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옛날에 되게 큰 사건이었는데 지금 시카고에서 뉴욕으로 인터넷 광 케이블이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 빨간색은 보통의 매도 주문자들이 커넥션을 하는 그런 웨이예요. 근데 월가의 트레이더들이랑 그 쩐주들이 모여가지고 4천억을 들이고 저 시카고에서 뉴욕을 직행으로 잇는 저 광 케이블을 매설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여러분들은 C를 하든 러스트를 하든 세력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 사람들의 주문이 먼저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파이썬으로 해도 사실 충분히 메모리 관리를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세력들이 넣었던 주문인데요. 이게 보시면 GM모터스라는 그 주식에 0.005초 동안 들어간 주문의 개수예요. 2.1가. 근데 보시면은 파란색이 이제 오퍼고 빨간색이 미드죠. 그러니까 주문을 엄청 많이 넣었는데 실제로 초록색 트레이드 체결된 거는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주문을 엄청 넣어서 여러분들을 혼란시킬 거고 동시에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만 주문을 체결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클라우드를 많이 띄우잖아요. 어디서 해야 빠른가요? 이게 보통 서비스마다 다른데 저는 이제 바이낸스라는 중국의 코인 거래소를 많이 이용해서 바이낸스는 도쿄 리전이 제일 빠릅니다. 저도 한국이 중국이랑 좀 더 가까워서 한국이 빠르지 않을까 했는데 도쿄가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제 이제 주제가 암호화폐 트레이딩이잖아요. 근데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는 이거 한 장밖에 없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자동 매매라는 거는 변동성이 커야 된다고 생각해요. 변동성이 커야 기회가 많이 나오고 괴리가 많고 아직 어떻게 보면 메이저한 시장에 전 아직도 안 들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먹을 게 많고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엊그제 찍은 건데요. 비트코인이 전 모든 재화 중에 시총이 8이에요. 최고는 5위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고 근데 저는 약간 이게 1등 그 2등 엔비디아 언젠가는 비트코인 이길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제 종교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좀 마무리 단계인데 여러분 1위 차트 예측하실 수 있으신가요? 약간 덱스라고 하는 밈코인 거래소에 올라온 코인이거든요. 알파코인이에요. 짜잔. 세력이 에어쇼를 하고 갔어요. 여러분들 이걸 보면 딱 어떤 느낌이 느껴지시나요? 좀 쉽지 않다, 위험하다 느껴지시죠? 네, 사진 찍으실 분 찍으시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 트레이딩은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못해요. 워린 버핏 아저씨도 못해요. 근데 내가 어떤 괜찮은 전략을 세워가지고 꾸준히 안정적으로 컨셉 법칙으로 매매를 해야지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나 잘 돼도 돈 복사 해야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손매매를 잘해야 자동매매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을 잘 수치화해서 이를 내 심리 편향을 배제하고 기계가 알아서 매매할 수 있게 해야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사실 저는 행복이라 생각하거든요. 자동매매 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을 즐기면서 시장을 이해하고 오래 살아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가 또 해주고 싶은 말씀인데요.
이게 비트코인의 2021년부터 23년까지 정도 차트예요. 보시면은 15,000불에서 7만 불까지 튀었죠. 근데 15,000불에서 7만 불로 튀었을 때는 한 4.5배 가까이 됐습니다. 즉 367%포인트가 올랐고 거의 뭐 내가 100만 원 넣었으면 467만 원이 된 거죠. 근데 반대로 7만 불에서 15,000불까지 떨어질 때는요. 내가 숏을 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플러스 79%포인트밖에 수익을 못 얻습니다. 왜냐하면 롱, 즉 상승에 베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방이 열려있고 하방이 닫혀 있습니다. 근데 숏, 즉 하락에 베팅을 하는 것은 상방은 닫혀 있고 하방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숏을 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숏은 IQ 180 이상 아니면 저는 못 치게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제 가벼운 팁을 드리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많이 쓰실 분도 있고, 레버리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현생을 잘 살고 계신 겁니다. 레버리지는 저는 롱으로 3배 예로 추천드려요. 크립토는 뭐 5배, 20배, 125배까지 가능하거든요. 그 도파민의 맛을 들이게 되면 사실 여러분은 바카라를 하고 있는 거랑 다름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이 큰 코인을 사십시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다 괜찮습니다. 아까 알파 같은 코인만 안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크면 왜 좋냐요? 일단 다양한 세력이 들어오고 자연스러운 노이즈가 만들어집니다. 하나의 세력이 알파 에어쇼를 못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차트를 그리게 되면 그 차트가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요. 자동 매매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DCA를 하십시오. DCA는 뭐냐? 매일매일 적립식 매수하는 겁니다. 제가 자동 매매를 돌린 지 한 5년 넘었는데 올해 초부터 코인을 모으기를 시작했거든요. 어픽트에 코인 모으기 기능이 있어서 그 수익률이 훨씬 좋아요. 모으십시오. 매일매일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학생이고 투자 시간이 많다면 5분 공단의 짧은 시계열을 사용하십시오.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미를 느끼시고 자주 바꾸십시오. 직장인이라면 간단한 전략으로 일단 이게 동작한다는 걸 한번 즐겨보시고 1일에서 4시간 정도의 긴 시계열로 한번 이렇게 디버깅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마지막 장표입니다. 당장 시작하십시오. 백테스팅 해야 되지 않나요? 이 전략이 유효한지 평가해야 되지 않나요? 백테스팅 좋죠. 좋은데 백테스팅이 만능도 아니고 준비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매매를 시작하시고 손매매 해보시고 간단하게 CCXT라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바이낸스에 주문 한번 넣어보시고 하는 게 시작입니다. 완벽한 전략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공을 들이면 공을 들인 대가를 보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많이 고민한 사람이 저는 이긴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유동성의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서핑을 즐겨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네, 제 링크드인이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일단 제가 생각하는 예상 질문 탑1 수익 공개해 주세요가 나왔는데요. 일단 데일리로 커피 한 잔 마실 값은 나옵니다. 그 정도 나오고 관련 도움이 되는 도서나 강의 유튜버 추천드립니다. 아마 매매를 안 하신 분이라면 유튜브나 도서 보지 마시고 일단 매매를 하세요. 그 다음에 거래 수수료 고려 안 하고 거래소만 차익 거래시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래소간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이 수수료를 이용해서 스프레드를 조금 더 넓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세력들을 못 이깁니다. 왜냐? 세력들은 저수수료, 저레이턴시 API를 지급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력을 이길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인프라 아니라 온라인 강의 여실 생각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저런 시스템 구축에 얼마 정도 시간 투자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첫 매매를 돌려놓고 안전한 마음으로 집 밖에 나갔다 오기까지 3개월이 걸렸어요. 밤새서. 네. 그 다음에 자동 매매를 주식시장이 아닌 암호화폐에서 하신 이유가 뭔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들어왔네요. 초보는 얼마씩 DCA를 하는 게 좋을까요? 취준생이에요.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보통은 하루에 20만원씩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더 비트코인 5개월 기준으로 어떤 걸 더 선호하시나요? 저는 리플파입니다. PPT 링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PPT 링크. 맞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그냥 손 들고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혹시 좀 해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발표하기 쉬운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의 친화적인 발표를 하기 때문에. 질문.
네, 수수료가 매매를 많이 할수록 수수료가 나가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매매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어떻게 그거를 변수 넣어가지고 관리하시는지. 일단 뭐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한 번 거래를 했을 때 내가 얼마 수수료가 나올지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건 아시죠? 그러면 그냥 그것만큼 이때부터 내가 손익분기점이다 라는 게 감이 잡혀요. 그래서 저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매매 수수료로 낸 돈이 번 돈보다 훨씬 많습니다. 매매 수수료로 거의 억 단위를 냈기 때문에